예, 지금 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이제 철학과 마음의 치유 그 중에 가운데서도 행복의 문제, 행복 우리 저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사는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 이렇게 추구하잖아요. 근데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지, 그죠? 행복에도 내용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종류의 그런 행복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시대, 행복의 시대,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 근데 조금 문제가 있는 행복들도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제가 여기 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러 철학자들의 얘기를 조금 이제 끄집어들여서 소개하는 이런 얘기를 좀 할 텐데. 이제 버트란트 러셀이 우리 이제 행복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거꾸로 행복에 대해서 물을 내면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 그게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 이런 걸 먼저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그거를 조금 이제 소개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행복이 어떻게 얻어지는가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 행복을 찾기 위한 삶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 그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러 가지 물음들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또 어떤 게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건지 또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 건지 현재 내가 행복한 건지 여러 가지 이런 물음들이 있는데 이런 물음들 이게 좀 놔두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집착을 하면서 우리 이제 이걸 또 다른 말로 행복 노이로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대인들이 지금 걸려 있는 신경증 가운데 하나가 행복 노이로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복 노이로제 이제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대화되는 과정 너무 이제 숨가쁘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 과정에서 이 물질적인 것들, 그죠? 압축적 경제 성장 이렇게 이루면서 재산 일구고 뭐 이렇게 하는 데서 모든 걸 여기에 올인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한 결과가 이게 이제 부나 소유에 매달리고 집착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그러지 않는 사람보다 심리적으로 행복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면서 이렇게 산대요. 많은 현대 연구들이 이렇게 이제 연구 결과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우리 물질 중심의 이런 사회에 필요 이상의 어떤 소비, 지금 소비 사회, 지금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물질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것 또는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것,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 소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것들을 망가뜨리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제일 큰 게 자연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코로나19 사태도 사실은 그거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직전에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거고요. 코로나19 사태고요. 계속해서 반복이 아마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또 하나는 기후 위기 문제죠. 온난화 문제, 그죠? 그리고 폭풍 불고 폭우 쏟아지고 홍수 나고 가뭄 들고 지구촌 전체가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조금 있으면 이제 식량난 문제 생기고 우리의 삶의 터전 자체가 다 그냥 이렇게 흔들려 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이런 자본주의적인 삶의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이제 좀 성찰을 좀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런 물질적인 어떤 가치나 소유나 이런 것들이 삶의 중심에 이렇게 들었을 때 오히려 삶의 질이 더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이제 부에 대한 관심 뭐 이런 것들 사람들 전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살잖아요. 이제 삶의 목적이 이제 돈을 버는 거, 부자가 되는 거, 그래야지 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모든 삶의 모든 에너지를 전부 여기에 쏟고 사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삶이 어떻게 돼요? 서로 경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유해야 되고, 뺏어야 되고, 속여야 되고, 또 인간관계 스트레스라든지 공동체의 관계 이런 것들이 망가지게 되고 많은 문제들이 지금 생기잖아요. 그 중에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가족관계 위기 문제잖아요.
우리 집에 들어가서 가족 구성원들 그래도 이렇게 좀 삶을 살아가면서 소통이 잘 되고, 그죠?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가족 안에서 서로 소통이 안 돼, 불통이 돼요. 그냥 이거 말도 안 하고, 부부간도 마찬가지고 가족간도 마찬가지고. 이게 가족이 망가지면 우리 삶의 가장 원자적인 그 단위가 가족인데, 해결이 그 얘기를 좀 하잖아요. 삶의 마지막은 가족이에요. 그 관계에서도 부부 관계잖아요. 근데 부부 관계가 망가지게 되면은, 그죠? 서로의 욕구라든지 기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이건 좀 망가지기 시작하면 다 망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 우리 이제 반대로 우리 삶을 좀 힘들게 만드는 거, 불행하게 만드는 거, 이게 뭐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 버튼을 뜬 러셀 얘기를 좀 할게요. 이 러셀은 행복의 정복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불행의 원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쟁, 권태, 자극, 피로, 질투, 죄의식, 피해망상, 우리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반대로 행복의 원인, 열정이라고 하는 거, 사랑이라고 하는 거, 가족, 또 일, 또 이제 삶에 대한 관심, 또 노력, 그리고 이제 또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항목인 것 같아요. 모든 것 소유하고 우리가 이기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내려놓을 때는 또 내려놔야 되잖아요. 삶의 과정은 또 이런 걸 배우는 과정, 그런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좀 말씀을 다시 좀 드릴게요. 우리 경쟁이라고 하는 거, 경쟁에서 이기는 거, 얻는 거, 이걸 성공이다, 이걸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부터 고통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 지나치게 경쟁하는 거, 어느 정도의 경쟁, 손해의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의 긴장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과도하고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잔인해지잖아요. 지겨해지잖아요. 피로해지고 공존의 기반이 붕괴되고, 그죠? 이런 것들이 오염이, 삶의 요요나 기쁨 이런 것들이 오염이 되면서 삶 자체가 피폐해지는 거, 이런 그 가운데 하나가 경쟁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제 권태 자극이라고 하는 건 삶이 재미없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극적인 거 이런 걸 추구를 이제 하잖아요. 술이나 도박이나 여음이나 뭐 이런 것들. 도박하는 사람도 재미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뭔가 도박하면 짜릿하잖아요. 그죠? 알코올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것들 찾는 게 바람 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순간에 짜릿한 어떤 삶의 그 확인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 중에 찾지 못하니까 이쪽으로 도피하고 도망가고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근데 러셀은 뭐냐면 어느 정도 일상의 단조로움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걸 이겨내지 그 다음에 참된 행복 이런 걸 찾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러셀은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로감인데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노동하는 거, 그리고 근심 걱정하고 또 스트레스 받고 또 집착하고 불만족스럽고 뭐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현대 들어서 소진사회, 우리 이제 정보화 사회되고 뭐 모든 것이 가속도가 붙고 그러면서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일들이 많아지게 되고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야말로 이제 번아웃이 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번아웃이 오면 날카로워지잖아요. 신경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또 그러게 되면 또 이제 분노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어나게 되고, 현대인들 가운데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오늘도 제가 이제 버스 타는데 어느 이제 노인분이 마스크를 미처 쓰질 못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운전 기사분이 마스크 써달라고 조금 크게 얘기하느라고 소리치듯이 했는데 그걸 아마 기분 나쁘게 좀 들으셨던 모양이에요. 화를 내시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요만한 일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저러다 조금 있으면 또 주먹 다짐하고 뭐 이런 상황까지 되겠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날카로워진 것 같아, 예민해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분노감이라고 하는 거, 감정 보존 장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그 감정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분노감 이런 게 표출되는 거고, 예, 점점 현대 들어와서 점점 많아지는 게 아닌가. 또 하나는 질투라고 하는 이런 어떤 행복인데, 질투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비교하는 습관인 것 같아요. 우리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순간에 모든 게 망가지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도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 오잖아요. 그럼 자식 오고, 그럼 첫째, 둘째 오고, 누구는 얼마 주고, 누구는 얼마 주고, 이렇게 해서 이 얘기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랑하듯이 얘기하는데 자식들 입장에서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받고 첫째, 둘째하고 서로 간에 그런 심리적인 불편함이 생기고, 부모님이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시면 안 돼.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남편 또는 부인, 그죠? 옆집하고 비교하고 월급 비교하고 뭐 비교하고 하는 순간에 자존감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현대 들어가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비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순간에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 또 다른 사람하고 이게 시기 질투 뭐 감정도 생기게 되고, 자기 존재 뭐 이런 것들이 같이 하라고 뭐 이런 느낌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우리 조심해야 되는, 우리 말하거나 이렇게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선 여러 것 가운데 하나, 우리 쓸데없는 거 좀 이렇게 버리는 훈련, 내려놓는 훈련, 그리고 또 그 훈련 가운데 하나는 저런 것 같아요. 우리 육체적인 거 왜 이렇게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을 키우잖아요. 우리 육체에는 근육이 있잖아요, 그죠? 운동하고 단련하고 이렇게 하면은 근육이 생기잖아요. 우리 마음에도 근육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신에 근육이 있어요.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마음 가지고 자꾸만 이거 반복을 하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걸 프레네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깊이 생각을 하면서 성찰하는 그리고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그 힘, 요거를 프로네시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게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죠? 반복해서 했을 때, 우리 육체도 그러잖아요. 운동 하루아침에 한다고 근육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정신도 마음도 훈련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야지 마음의 근육, 정신의 근육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이 얘기, 우리 이제 뒤에서 조금 그 얘기를 좀 할 예정이고요. 우리 쓸데없는 생각 많이 있잖아요. 우리 상상과 공상의 차이는 어떤 거예요? 상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쓸모 있는 생각이에요, 그죠? 뭔가 생산적인 생각, 이걸 상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쓸데없는 생각으로 공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쓸모없는 게 많아요. 오히려 우리 이게 보면은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한쪽 듣고 한쪽 이게 내보내고 이거 훈련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정반대로 하잖아요. 쓸데없는 쓸데없는 거는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이렇게 해서 반추하고 그거 가지고 다시 얘기하고, 쓸데 있는 거는 저장 안 하고 내보내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우리 훈련들을 좀, 생각의 훈련이나 마음의 훈련 이런 걸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우리 또 하나는 라트너라는 거는 독일의 현대 철학자인데, 그리고 이제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전해요. 행복과 불행의 문제, 이걸 감정하고, 사랑하고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하고 비교해 보자 했어요. 근데 행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단어가, 삶의 단어들, 삶의 어휘들이 어떤 어휘로 차 있느냐면 이런 어휘로 차 있대요. 사랑하는 사람, 헌신, 선행, 화해, 평안, 진실, 희망, 신뢰, 인내, 겸손, 정당함, 지혜, 이해심, 신중함, 명령, 겸손, 침착함, 또 책임감, 따뜻함, 기쁨, 창의력, 창조력, 자유, 신앙심, 믿음, 또 자존감, 사교성, 공동체 정신, 이런 어떤 어휘로 삶의 그런 어휘가 들어차 있다고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안에, 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어휘들이
이런 어휘들이 차 있대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공포라고 하는 거, 의심, 지배욕, 열등감, 불안, 좌절, 폐쇄성, 자기중심성, 인색, 그 다음에 질투, 증오, 슬픔, 이해력 부족, 뭐 불만, 사회성 부족, 뭐 감정 통제력 부족, 변동, 뭐 이런 무관심, 이런 어떤 감정들이 차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휘들, 자기 몸 안에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어휘들을 내가 어떤 어휘들로 채우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이 여기 이제 로고 테라피스트인데 우리 의미치료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삶의 의미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심리치료하는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의미치료라고 하는 이제 독일의 유명한 함부르크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우베 베쇼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 이 감정은 이 따뜻한 감정, 책임감 이상으로 요게 육체와 정신, 요게 영향을 미치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 근데 미움, 분노, 증오, 공경 뭐 이런 것들은 이게 우리 영혼을 지배하게 되면 삶에 대한 균형 감각이나 모든 게 다 망가지고 결국은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면 몸과 마음에 자기 몸에 그게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이건 이제 치유하는 모습인데 이제 감싸는 모습, 용서하는 모습이잖아요. 서로 간에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모든 그런 것들하고 좀 화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 화해는 결국은 용서인데 자신을 아프게 했던 것들, 그게 과거가 됐던 트라우마가 됐던 그저 이런 거하고 좀 화해를 좀 해야 된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그 치유하는 행위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화해하는 거, 이거는 자신과 화해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하고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냥 요거는 이렇게 좀 읽어볼게요. 행복한 삶은 과거의 존재했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미래에 다가올 모든 것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또 내가 마주친 모든 것을 의미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피해 다른 것을 도망치려 하지 않는 것이며 지금 이곳에서 누리는 삶에 대해 기뻐하는 것이다. 현재 여기는 나를 긍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도망치지 않는 것, 자기 삶에 대해서 도망치지 않는 것. 여기서 시작이 된다. 불행한 삶은 나의 생각이나 기대와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을 경계하고 부정하고 버리고 차단하는 것이다. 그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삶을 버리는 것. 여기서 시작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삶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거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 원래 해피니스라고 하는 게 요거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해피니스라고 하는 건 이제 명사형인데 요거는 해픈이에요. 무엇이 일어나는 어떤 동사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 과정인데 거기에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성취하는 거. 요게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단순히 어떤 감정이 아니라 삶에서 자기의 삶의 의미를 충족시키는 거, 거기에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행복이라고 하는 건 마음에서 얻어진다라고 하는 거. 우리 이제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우리 이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많은 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외형적인 거, 부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죠? 어느 적당한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우리 삶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으로 중요한 거, 그죠? 그거 놓치면 안 되는데, 그게 어디 있느냐면 자기 모든 사람 안에 자기 내면에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마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좀 부족해도 굉장히 가족 간에 어느 공간에 들어가면 그거 금방 느끼시잖아요. 굉장히 크고 그리고 좋은 어떤 이런 집에 사는데도 들어가면 썰렁해요. 분위기가 썰렁하고 냉담하고 차갑고 왠지 모르게 이렇게 좀 이게 몸둘 바를 모르겠고, 어떤 공간에 들어가면 굉장히 따뜻한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난방이 잘 돼서 따뜻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의 기운이나 그 집안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집안이 있잖아요. 이거 집의 크기에 따라 그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 삶에서 중요한 거, 우리 마음에 있는 거 이거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행복이라고 하는 건 좋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죠? 우리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리 행복, 유다이모니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이다이모니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좋은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 좋은 삶이라고 하는 거는 good life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좋은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잘 사는 거예요. 굿이라고 하는 건 잘 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잘 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잘 사는 게 돈만 있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잘 살려고 매 순간순간 노력을 하고 애쓰고 이런 데서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얘기예요. 여기 이제 한 마리 제비가 굉장히 유명한 이정도인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대표적인 저작이 니코마코스 율리아게라고 한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마리 제비가 날아오거나 혹은 하루아침에 온다고 여름에 오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것처럼 인간이 복을 받고 행복하게 되는 것도 하루나 짧은 시일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좋은 일 했다고, 한 번 좋은 생각 했다고, 그래서 한 번 좋은 인간관계 맺었다고, 선행했다고 이게 그 사람 행복하게 만드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반복하고 이게 해서 몸에 붙고 습관이 되고, 언어 습관서부터 해서 인간관계 하는 거, 이렇게 모든 이런 것들이 습관화됐을 때 이제 좋은 삶을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연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말하시는 거 그냥 함부로 다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안에서 있는 거 다 내 마음 아니에요. 그잖아요. 내 마음 아니에요.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별의별 생각들이 다 나한테 나오잖아요. 어떤 데는 좋은 생각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생각도 있고, 따뜻하게 만드는 생각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야말로 사람을 상하게 만드는, 죽게 만드는, 그잖아요.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이런 생각도 나 안에 있어요. 내 생각이라고 다 내 생각 아니다라고 하는 거, 내 생각 골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골라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뭐냐면 프로네시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깊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표현하고, 언어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전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 어떤 일 화날 때 보면은 이런저런 얘기 막 그냥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 또 후회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간 그런 것들 좀 우리 훈련을 좀 언어 이렇게 좀 고르는 훈련들, 표현하는 것들, 전달하는 것들, 이런 것들 좀 해야 되지 않나, 연습해야 되지 않나, 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마음의 관리, 영혼의 관리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황제 철학자예요.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영혼이 너는 학대하고 있구나, 자신을 학대하고 있구나. 그러면 너는 자신을 존중할 기회를 다시 가지지 못할 것이다. 우리 인생은 짧고 내 인생도 거의 끝나간다. 학원을 너는 아직도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타인의 영혼에서 행복을 찾고 있구나. 자신을 존중하는 데서, 그죠?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존중하고 훈련하고, 마음의 훈련을 하고, 긍정을 하고, 이런 어떤 마음의 관리,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 하나는 자기인식, 행복의 문제는 자기 자신을 깨닫는 데서 이렇게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이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기가 서 있어야 되는 거, 거주해야 되는 거, 자기 자리들이 있잖아, 삶의 자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데는 더 나가기도 하고, 또 어느 경우에는 자기 욕심이나 또는 권력욕이나 명예심이나 이것 때문에 더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망가지는 인생들 많잖아요.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끊임없이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떨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있어야 되는 장소, 다시 얘기하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신의 한계도 알고,
그래서 내가 어떤 경우에는 가질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할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될 수 없는 것도 있고, 다시 얘기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할 수 없는 거,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어느 경우에는 좀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좀 쉽게 되질 않잖아요. 예, 저도 지금 이제 60 이제 조금 넘었는데, 지금 이제 하니까 지금 요새는 조금 이거 내려놓는 이런 게 좀 되는 것 같아요. 조금씩 이제 돼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게 그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뭐 이런 이름이나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런 건 이제 이건 그냥 사회적인 거고, 제가 해야 되는 거 해서는 안 되는 거, 또 할 수 없는 거, 뭐 이런 것들 이제 좀 내려놓을 때가 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이게 조금 이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근데 이거 저 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그러고 집착하려고 그러고 뭘 가지려고 그러고 애쓰고 그 안 되면 또 속상하고 고통스럽고 이러고 우리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훈련, 자기 자신을 대면하는 거, 자기 자신을 좀 아는 거, 이런 훈련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조금 조용하게 무언의 언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신하고 이게 대면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침묵이라고 하는 거, 그야말로 진실된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들, 자기 삶에 대해서 묻고, 너 내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라고 하는 물음을 물어봤을 때, 우리 때로는 우연하게, 또 때로는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한순간에 잠자리에 들었다. 내가 여태까지 뭐하고 살았어? 그죠? 나 지금 어디 있어? 내 인생이 뭐야? 라고 하는 물음 묻잖아요. 그죠? 그런 물음들을 우리 일상에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나한테 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야? 이런 물음을 물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 많은 걸 놓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뭔가 소유하고 얻으려고 그러고 명예신망하고 사회적인 지위하고 돈 이거 벌려고 하고, 물론 그거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다른 질문, 자기 안에 있는 다른 질문들을 물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아까 요 얘기는 뭐 앞에서 나온 얘기, 행복이라고 하는 게 긍정적, 우리 이제 가치하고 연관이, 긍정적 감정하고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지금 하버드 대학 정신과 교수로 있는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분이 행복에 관련돼서 심리학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건 긍정적 감정하고 연관이 돼 있다. 근데 그 긍정적 감정이라고 하는 건 인간을 성숙시키는 그런 어떤 가치하고 연관이 돼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면서 한 얘기를 적어놓은 거고요. 여기 중간에 제가 이제 좋아하는 니체 이거 이제 나왔는데, 아무르 파티, 이거 이제 운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르라고 하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고, 파티라고 하는 게 파툼이라고 하는 운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자기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 자기를 긍정하는 거, 자기를 수용할 수 있는 거. 그죠? 내 삶이라고 하는 건 전부 사람들마다 전부 다르잖아요. 삶의 조건이 다르고, 어렸을 때 환경이 다르고, 커왔던, 성장해 왔던 이런 어떤 조건들이 전부 다르잖아요. 부모하고의 관계도 전부 다르고, 형제마저도 부모하고의 관계가 전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다름이라고 하는 거, 이제 다른 사람하고 다른 나의 삶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어느 경우에는 너무 좋은 게 독이 되기도 하고, 어느 경우는 너무 나쁜 조건들이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어떤 자연분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물질적으로 너무 풍요롭게 줘서 망가지는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또 어느 경우에는 성장 과정이나 경제적인 거나 굉장히 어려운데 오히려 그게 그 사람의 삶을 성장시키고 이렇게 키워내는데 그게 자양분이 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렇게 좀 자기 삶은 자기 삶이잖아요. 그죠? 그걸 받아들이는 데서 세상은 시작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삶이라고 하는 게 충만한 어떤 삶의 경험이다라고 하는 거,
여기 이제 제가 지금 독일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 독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피런 슈미트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대중서를 굉장히 많이 써서 서점에 가면 이분 책이 뭐 이렇게 한 진열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저하고는 굉장히 가까워서 가끔 이메일도 주고받으면서 여기서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게 삶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런 종류의 책이 수십 권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한 4권인가 5권 정도가 번역이 돼서 지금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 슈미트라고 하는 이 교수가 하는 얘기가, 우리 행복은 종류가 많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연한 행복이 있고, 이제 물질적으로 오는 저 복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연하게 다가오는 이런 행복도 있고, 그때 일어나는 어떤 충일감이라든지 뭐 이런 만족감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행복도 있고, 또 육체적인 어떤 저 안락감이라든지 뭐 이런 거하고 오감하고 연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그 편안함이라든지 안락감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행복도 있고,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여기서 온다, 충일감에서 온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충일감의 행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충일감의 행복은 이렇게 좀 어떤 면에서 보면 고통이나 이게 삶의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이런 걸 겪어가면서 이러면서 오는 행복이 충일감의 행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얼마 전에 한동안 이렇게 메일을 쓰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 일이 있나 이렇게 이제 궁금해했었는데, 한동안 지나고 나서 부인이 이렇게 암 비슷하게 이렇게 그런 질병이 왔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 자기 삶이 굉장히 성숙해졌다. 굉장히 이렇게 삶에 충일감도 느끼고 부인하고 함께 하는 그런 느낌, 자기 존재 뭐 이런 것들이 새롭게 열리는 이런 체험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메일을 해서 이렇게 왔더라고요.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게 많잖아요.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서 우리 그런 예들은 수없이 많은 예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뭉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표현주의 작가잖아요. 뭉크도 처음에 우리 데어 슈라이 이렇게 이제 절규라고 하는 작품 다 아시잖아요. 1894년인가 뭐 90년대 후반부에 그때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그 다음에 뭉크가 왜 그런 그림을 그리셨는지 아세요? 뭉크 여동생이 정신병원에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 있으면 누구나 다 그런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절망스럽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존재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근데 그 과정을 겪고 나서 나중에 니체를 만나요. 물론 니체는 죽고 난 다음에 니체 여동생이 엘리자베스 페르스터 니체라고 하는 니체 여동생이 뭉크한테 편지를 보내요. 당신 그림 잘 그리니까 와서 독일에 와서 니체 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니체 좀 그림 그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바이마르로 오는데, 바이마르로 와가지고 니체의 이렇게 책을 그때부터 읽기 시작을 해요. 읽으면서 그 다음에 뭉크가 그린 그림이 이제 독일어로 에어박센이라고 하는 그림도 있고, 성인이라고 하는 그림, 뭐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태양이라고 하는 그림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림들을 보면은 1920년대 뭐 이렇게 나온 그림을 보면은 완전히 그림이 정반대로 180도로 달라져 있어요. 이게 그야말로 이제 성인이 이렇게 남자가 옷을 벗고 이게 태양을 이렇게 올리는 그림도 있고, 태양이 환하게 비춰지는 이런 그림도 있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이전에 뭉크가 없으면 후반에 뭉크도 없었을 것 같아요. 절망이 있고 그 다음에 죽음이 있고 자기 주변에 삶의 그런 어떤 중심이 다 흩어져 가지고 그 엉망이 되는 이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사례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게 니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프로이드 수제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오토 랑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제 제가 루살로메가 이제 니체가 청혼을 했던 여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릴케하고 또 연정이 좀 있었고, 톨스토이도 만나고 뭐 그 당시에
프로이드한테 또 배우면서 이렇게 했던 루살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니체보다 21살 적어요. 어린데 니체가 이제 청혼을 했다가 이제 딱지를 맞지요. 거절을 당하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니체 짜라투스라가 나오는데 그 루살로를 만나고 청혼하고 거절당하고 그러면서 니체가 그야말로 그런 그 좌절감을 느끼는 과정에서 짜라투스라에 나오는 거의 많은 얘기들이 루살로마의 체험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영혼이 성숙해지는 이런 계기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 딱지 맞고 뭐 이렇게 거절당하고 좌절당하고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삶을 성숙시켜서 니체 사상이 성숙된 언어로 나오게 되는 그런 계기 이런 것들도 제공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지금 이제 출판사하고 계약을 맺은 그 가운데 하나가 오토 랑크라고 하는 사람의 독일어로 쿤스트 운트 퀼슬러라고 이렇게 하는데 예술 그리고 예술가 이런 제목이 그 제목이에요. 근데 오토 랑크는 누구냐? 프로이드의 첫째 제자예요. 수제자예요. 프로이드 밑에서 수십 년 동안 조교를 했었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게 정신분석가가 돼서 미국에서 활동하고 프랑스에서 활동하다가 이게 정신분석 그 학회에서 제명을 당해요. 제명을 당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이름이 없어져 버려요. 오토 랑크의 이름을 언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분석을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그런 어떤 사건들이 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이제 칼로조스 같은 사람의 인본주의 심리치료 이런 거라든지 게스트터 심리치료라든지 놀이치료라든지 무수히 많은 치료 이론들이 오토 랑크의 사상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오토 랑크는 누구죠? 사상을 가지고자 하면 니체 사상을 가지고 정신분석 심리치료를 이론을 새롭게 만든 거예요. 근데 오토 랑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너무 불운한 것 같아요. 어려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불운한 과정을 많이 갔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오토 랑크를 이렇게 지원을 못해요. 이 오토 랑크가 성장해서 아버지 어머니 꿈이 뭐냐면 오토 랑크는 그야말로 세계 천재인데 세계 천재가 밖에 성장을 해가지고 작은 가게 들어가서 구멍가게 같은 데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이렇게 사원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부모의 꿈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또 뭐 이렇게 주폭처럼 술 먹으면 들어와서 행패 부리고 뭐 큰 소리 치고 애들 때리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모든 불행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나중에 자살을 하고 시도도 하게 되고요. 또 성폭력도 당해요. 남자들한테. 그러면서 이제 너무 힘드니까 저희가 힘드니까 그 당시에 이제 비엔나에 오토 랑크가 살던 집에 바로 옆에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병원이 있었는데 아들을 찾아가요. 근데 아들러는 그 당시에 누구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 프로이드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토 랑크가 너무 힘드니까 힘든 거 이렇게 하려고 그래 책을 읽어요. 한쪽은 자살할 생각을 하고 또 한쪽은 책을 읽는데 그때 읽었던 책이 리히텐베르그라고 하는 사람, 쇼펜하우라고 하는 사람, 카로스라고 하는 사람, 니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책을 읽어요. 책을 읽으면서 좋은 구절들 있잖아요. 그 좋은 구절들 그거 찾아내고 쓰고 반복하고 이것만 해도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정리를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그거 나중에 가서 이렇게 아들한테 보여주니까 내가 하도 힘들어서 이렇게 해서 공부하느라고 이렇게 정리했다. 그러니까 아들러가 보니까 이게 그야말로 철학사, 정신사는 다 정리를 잘 한 거잖아요. 이거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는데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 얘기하면 독일에서 김나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계 고등학교 있잖아요. 그거 못 나왔어요. 그런 애가 와가지고 그런 것들 보여주니까 그걸 프로이드한테 보여줘요. 근데 프로이드 정신분석의 제일 큰 약점이 뭐냐면 그거예요. 이게 예술에 관련된 거, 문화에 관련된 거 이걸 정리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이드가 눈에 띄니까 오토 랑크를 불러다가 그래서 고등학교를 다시 보내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밑에서 이제 박사학위까지 하고 그래서 정신분석가를 만들고 근데 이 과정이 이 오토 랑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어렸을 때 불행이나 이런 어떤 체험이나 또 자기 자살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이나 그래서 그 정도로 힘들었던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오토 랑크가 과연 정신분석가가 되고
또 정신분석할 때 가지고 새로운 어떤 지금 현대 막 수없이 많은 심리치료 이런 데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거를 제대로 알고 그거를 해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러니까 충일감이라고 하는 행복, 그죠? 자기 삶의 의미를 찾는 행복, 이런 것들은 그냥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삶의 이런 것들을 많은 체험을 하면서 넘어서면서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면서 그러면서 찾아든 행복감, 이게 이제 충일감, 삶의 의미, 충족감 이런 행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은 뭐 이게 행복이라고 하는 게 내 삶의 의미하고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 들고요. 에피쿠로스 얘기하고 니체 얘기 좀 이거 읽어가면서 이렇게 지나가도록 할게요. 삶을 포기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니체가 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쉽게 찾게 된다. 방법을 자기 안에서 찾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문장이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에요. 우리 빅토르 프랑클이라고 하는 아우슈비츠에서 자기 부인도 부모도 모든 사람이 다 거기서 죽어요. 이 빅토르 프랑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의미치료라고 하는 새로운 심리치료 이론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정신과 의사예요.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아우슈비츠에 끌려갔었고요. 거기서 모든 가족들이 전부 죽고 자기만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과정들도 그야말로 삶과 죽음을 그냥 일상으로 겪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살아남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철학을 다시 공부해요. 철학을 다시 공부하면서 만들어낸 심리치료 이론이 의미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치료에는 어떤 게 들어있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들 있잖아요. 아우슈비츠의 상황들. 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신체가 강건한 사람들도 쫓아가서 전기가 흐르는 철선에 손을 대가지고 자살하고 이런 극단적인 상황. 근데 그 상황에서 살아남는 사람을 보면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죠? 그게 자기 안에 정리가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이렇게 좀 약하고 이래도 자기가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거를 자기 삶의 자리를 찾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문장을 가지고 빅토르 프랑클이 아우슈비츠 안에서 밤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무너지잖아요.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여기서 자살하고 저기서 저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치료하는 게 니체의 요 문장을 가지고 치료하면서 돌아다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문장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고요. 마지막에 행복은 삶의 기술로 얻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죠? 그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는가라고 하는 것.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문제 생기잖아요. 가족 간에 문제 생기고 또 부부 간에 문제 생기고 밖에 나가도 문제 생기고 삶은 문제투성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를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그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가면서 그 문제를 이렇게 접근해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게 마음이 흔들리면서 그냥 계속해서 어지러워지면서 삶이 그야말로 나락으로 또는 불행으로 힘든 상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삶의 기술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의식적으로 자기 삶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빌런 슈미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사람이 하는 작업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철학적 영혼 관리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철학이라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 자기 영혼을 관리하는 것이다. 자기 영혼을 관리하는 관리술, 이게 이제 철학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건 니체 얘기고요. 니체의 즐거운 학문에 소문에 나오는 철학자는 이게 삶의 건강이라고 하는 거, 성장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걸 관리하는 학문이 철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걸 이제 이어받아서 하는 얘기고요. 자신의 삶을 이렇게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거, 세계 속에서 올바른 길을 찾아내는 기술이나
또 삶과 세계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또 성찰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 이제 이런 고민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뭐 그런 얘기들이고요. 예, 맨 마지막 얘기만 이렇게 좀 할게요. 미국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렐프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문장이 참 좋은 문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이런 문장이 성공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죠? 성공은 많이 웃고 살아가는 것이다. 성공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아이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저명한 비평가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다. 성공은 아름다운 것에 고마워할 줄 아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을 내주는 것이다. 열정적으로 즐기고 노래하는 것. 당신이 살아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편안히 숨 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이게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렇게 성공한 인생, 그래서 그러면서 또 이제 그 행복한 이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